저기 꽃뱀이 왔네요. 호텔 연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3세 88하고 결혼? 간병 알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재우의 부인이 다가왔어요. 돈이 그렇게 좋았나? 차가운 물이 소희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꼼짝도 못했죠. 회장님, 태백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어요. 피가 섞인 가래.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 10살 소녀가 안개 속에서 구한 화물선. 그 배의 주인이 바로 정태백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미술관 로비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흰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문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23,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샤넬 원피스가 몸에 어색했어요. 88에 23이라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돈이 그렇게 좋았나 보네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죠. 멀리 정태백 회장이 보였습니다. 88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깊은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온화한 미소. 부산 해운왕이라 불렸던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소희는 요양병원 간병 보조 알바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르신들 식사를 도왔죠. 월급날이면 영도 할머니 묘소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왔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별자리 항법을 떠올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소희 씨, 괜찮으신가요? 태백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죠. 요양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소희를 본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도 앞바다, 별자리, 항해. 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소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태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우가 재단 토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부지를 매각하려 하죠. 법적으로 막으려면 가족이 필요해요. 정재우 전무가 저쪽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그룹 재무총괄이라는 직함답게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자금 압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본인 펀드로 빼돌릴 속셈이라는 걸 태백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사진을 꺼냈어요. 영도 해양교육센터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배 모형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가 그랬듯이 누군가는 이 아이들에게 바다와 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미술관 로비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23 문소희와 88 정태백. 누가 봐도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았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재우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북극성을 찾듯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했죠. 결혼식 이튿날 아침, 소희는 핸드폰 진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이 눈을 찔렀죠. 정재우 전무, 태백 회장 성년후견인 선임 추진. 고령 판단 능력 의심.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로 나가니 태백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의 백발을 비쳤습니다. 보셨군요, 소희 씨.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어조였죠. 소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재우 그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남의 연안 교육부지가 목표입니다. 시가 3천억 규모죠.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PDF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재단 내부 문건이었죠. 남의 부지를 홍콩계 개발회사에 일괄 매각하는 계약서 초안. 아직 서명란은 비어 있었지만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렸어요. 댓글 알림이 쏟아졌죠. 23시 88 재산 노렸다. 간병 알바가 신데렐라 코스프레 얼마나 받기로 했길래. 메시지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알바생이었는데 갑자기 재벌가 소송에 휘말렸어요. 후회하시는군요. 태백 회장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합니다. 23세 감당하기엔 큰 짐이죠. 그때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이 떴어요. 영도 해양교육센터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열었죠. 선생님, 바다 수업 언제 해요? 엄마가 다음 달에도 배 만들기 한대요. 8살 민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지난주 수업에서 종이배 만들기를 가르쳐줬던 아이였죠. 이어서 다른 아이들 메시지도 왔어요. 선생님, 어디 가신 거예요? 별자리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영도 앞바다에서 별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죠. 소희야, 북극성은 언제나 제자리란다. 길 잃었을 때 찾아보렴.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성년의견 심리 일정이 잡혔다고 했죠. 재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백 회장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재단 정관, 이사회 명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두께가 상당했죠. 외워야 합니다. 재우는 치밀해요. 한 가지라도 틀리면 무너집니다. 소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재우가 변호사들과 작전을 짜고 있겠죠. 언론도 이미 그의 편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희 씨를 택했습니다. 영도 할머니의 손녀딸이니까요. 소희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그리고 지금 소희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 심리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태백 회장의 서재는 고요했죠. 책장에 빼곡한 해양 서적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소희는 재단 서류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저와의 결혼이 유일한 방법이었나요? 태백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우자만이 재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우는 이미 이 사진 절반을 포섭했어요. 제가 무능력자로 판정받으면 끝이죠. 그래도 사랑 없는 결혼은. 소희 씨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있죠. 소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23 나이에 88 노인과 계약 결혼. 세상 어느 누가 이해해 줄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태백 회장세 아내, 요양병원 간병 보조 시절 환자 금품 수수 의혹. 거짓이었습니다. 소희는 단 한 번도 환자에게 뭔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익명 제보와 조작된 CCTV 화면이 증거로 제시됐죠. 재우의 작품이 분명했습니다. 태백 회장이 변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소희가 막았어요.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오후에 재단 사무국장이 달려왔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삼성하고 현대에서 후원 중단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요? 광고 계약 때문이라고. 재우 전무님이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단 운영비의 70%가 기업 후원이었죠. 이대로면 다음 달 아이들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태백 회장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생 쌓아온 재단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영도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결혼이 맞는 건가요? 묘비는 침묵했죠. 하지만 바람 소리 속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희야, 북극성은 흔들려도 제자리를 지킨단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엄마였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요. 바다교실 언제 하냐고요. 후원이 끊겼다는 소문이 돌던데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곧 다시 시작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죠.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 재우가 와 있었어요. 45세의 날카로운 눈매가 소희를 훑쳤습니다. 문 선생님, 아니 이제 숙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용건만 말하세요, 재우 씨.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세요. 그럼 금품 수수권은 없던 일로 하죠. 태백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재우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삼촌이 아시잖아요. 남의 부지요. 그것만 주면 후견 신청도 철회하고 후원도 복구시킬게요. 그 땅은 아이들 미래다. 미래? 삼촌 나이가 몇인데 미래를 노네요? 현실을 보세요. 소희가 나섰습니다. 현실이요? 재우 씨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땅 팔아서 본인 펀드로 빼돌릴 생각이죠? 재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곡을 찌른 거였죠. 증거라도 있나요? 곧 있을 거예요. 재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원에서 봅시다. 88치매 노인과 23 사기꾼. 누가 이길지 구경하죠. 재우가 나간 뒤 서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백 회장이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그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죠. 한때 부산 바다를 호령했던 손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소희는 외로웠어요. 23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죠. 아이들의 바다교실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식상의 피로연이었죠. 재계 인사들이 모였지만 축하보다는 구경거리를 보러 온 분위기였어요. 소희는 태백 회장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저기 꽃뱀이 왔네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우의 부인 강혜진이었습니다. 에르메스 원피스를 입은 40대 여성이 대놓고 소희를 가리켰죠. 요양병원 간병 알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대단하네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소희는 숨을 고르며 참았어요. 태백 회장이 소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죠. 그때 강혜진이 다가왔어요. 손에 든 와인잔이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문 씨 맞죠? 23에 88하고 결혼하는 기분이 어때요? 말은 해야죠. 아, 맞다. 간병 알바는 말하는 법도 모르나? 그 순간 찬물이 소희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강혜진이 물잔을 던진 거였어요. 차가운 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태백 회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마른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회장님, 소희가 태백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구급차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태백을 안았어요. 뜨거운 열이 느껴졌죠. 노인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태백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고령이셔서 위험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소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젖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었어요. 소희 씨, 큰일 났어요. 재우 전무가 법원에 재단 계좌 동결 신청을 했대요. 회장님 판단 능력 상실을 이유로요. 지금이요? 네,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죠. 소희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살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들이었어요. 꽃뱀이라는 모욕, 얼굴에 던져진 물, 쓰러진 태백 회장, 그리고 재단마저 위험했죠. 할머니, 저 못하겠어요. 오열했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나침반이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죠. 영도 앞바다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집어들었어요. 뒤집어 보니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 R. 선명한 글씨였어요. 할머니 이름은 문순자였는데 왜 다른 이니셜이 있을까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백 회장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도 앞바다를 아시는군요. 그때의 그 눈빛, 그리고 할머니를 언급했을 때의 반응. 나침반을 꽉 쥐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요. 소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죠.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태백 회장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야 할 비밀도 있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깨졌지만 작동했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문소희입니다. 내일 법원 심리 준비해 주세요. 포기 안 합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소희는 나침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H, R.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야 했죠. 그것이 모든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태백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소희가 들고 있던 나침반이 보였죠. H, R. 이니셜이 선명했어요. 그것은 태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나침반을 내밀었죠. 할머니 유품이에요. 오해란 할머니. 태백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년 전 영도 매축집 한잣집. 어린 소희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죠. 녹슨 함석 지붕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낡은 나침반을 들고 가르쳤습니다. 북극성 찾는 법, 조류 읽는 법, 안개 경보 신호. 거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초등학생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웠어요.
그의 여름밤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부산항을 덮었죠. 할머니는 천식으로 누워 있었어요. 소희는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두 척의 화물선이 서로를 보지 못한 채 다가오고 있었죠. 10살 소희는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동네 구멍가게 공중전화까지 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죠. 해경이에요? 영도 앞바다에 배 두 척이 부딪힐 것 같아요. 정확한 좌표를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였죠. 해경이 출동했고 충돌 직전 두 선박을 분리시켰어요. 태백이 침대 옆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소희가 꺼내니 낡은 항해일지였죠. 2005년 7월 18일 부산항 입항 기록이 있었어요. 그날 밤 내 화물선이 그 항로에 있었습니다. 태백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어요. 구명 신고 접수 문 S-20세 추정. 소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름밤 자신이 구한 선박 중 하나가 태백의 배였던 거예요.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었죠. 태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영도에 갔습니다. 누군가 나와 선원 12명을 구해줬으니까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소희가 사람 살렸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녔어요. 나침반의 H, R, 홍란. 그건 할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으로 바뀐 이름을 평생 쓰셨죠. 하지만 나침반에만은 원래 이름을 새겼던 거예요. 태백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그 은혜를. 병실 창밖으로 부산 방향이 보였습니다. 영도는 저 멀리 있었죠.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나침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노트북 화면이 빛났습니다. 소희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죠. 할머니가 가르쳐준 습관이 살아났어요. 매일 조류와 선박 위치를 기록했던 그 버릇이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AIS 로그가 화면에 떴어요. 남해 교육부지 인근 해상의 선박자동 식별 신호였죠. 소희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매각 입찰 공고 전 홍콩 선적 화물선 3척이 같은 지점에 정박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죠. 일반 항로에서 벗어난 위치였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태백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 좌표는 재단 부지에서 직선거리 3km네요. 소희는 토지 등기 부등본을 꺼냈어요. 변동 기록을 하나씩 추적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홍콩 회사의 한국 대리인.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실소유주가 적혀 있었어요. JW 캐퍼털 파트너즈. 제우의 개인 펀드였죠. 찾았어요. 소희가 외쳤습니다. 더 파고들었어요. 선박 정박 시간과 제우의 이메일 발송 시간이 일치했죠. 입찰 정보를 미리 흘린 거였습니다. 태백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조카가 이렇게까지.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담합의 흔적, 정보 유출 시점, 우회 SPC 구조까지. 제우가 짜놓은 그물이 다 드러났죠. 소희는 검찰 공익신고 사이트를 열었어요. 하지만 태백이 막았습니다.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태백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했죠. 영상 유언장을 찍기 위해서였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태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정태백은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합니다. 모든 재산은 청소년 해양교육재단에 기부합니다. 소희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회장님, 저는. 소희야,
넌 상속을 사양해도 좋다. 내 선택이 곧 답이다. 태백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소희는 그 의미를 알았죠. 돈이 목적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유언장 녹화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작성했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삼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내가 한 일을 다 안다, 재우야. 소희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AIS 로그와 토지 서류가 화면에 떴죠. 재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죠? 담합과 배임의 증거예요. JW 캐퍼털 파트너즈, 당신 펀드 맞죠? 재우의 다리가 떨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비밀이 다 드러났죠. 어떻게 이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바다는 모든 걸 기록한다고요. 소희가 검찰 신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이었죠. 하지만 기회를 드릴게요. 후견 신청 철회하고 후원 복구시키고 재단에서 손 떼세요. 재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를 갈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벽한 패배였죠. 재우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태백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소희야. 내가 지켜줬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부산 방향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할머니의 나침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서울가정법원 사무법정.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재우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 흐트러짐 없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태백 씨가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을 주장하시는군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재판장님. 88세 고령의 갑작스런 결혼은 정상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때 소희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인지평가 결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눈썹이 올라갔죠. MMSE 29점, CDR 0단계. 완전히 정상 범위네요. 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백이 미리 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소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대형 보드가 들려 있었죠. 재판장님, 이것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허락이 떨어지자 소희는 보드를 세웠어요. 남해 연안의 항로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죠. AIS 원시로그가 시간대별로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점이 홍콩 선적 화물선입니다. 입찰 공고 전 새벽 같은 좌표에 3번 정박했죠. 소희가 다음 자료를 꺼냈어요. 드론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시면 정박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SPC 지분 구조도가 나왔어요. 복잡한 화살표들이 결국 한 곳으로 모였죠. JW 캐퍼털 파트너즈. 재우 전무님의 개인 펀드가 실소유주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나무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시오. 재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소희가 USB를 꺼냈죠. 이메일 발송 시간과 선박 이동 신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배운 항로 기록법으로 재구성했어요. 재판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검토했죠.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년 의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 정태백 씨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우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또한 신청인 정재우 씨의 담합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2시간 후 재단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사진이 모두 모였죠. 태백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재단을 공익신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상근 이사장은 문소희 씨가 맡아주시길. 이사진이 놀랐습니다. 23 나이에 이사장이라니요. 하지만 반대는 없었죠. 소희가 재단을 지킨 것을 모두 봤으니까요.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 상속은 모두 포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남해 부지에 바다학교 10개 교실을 만들겠어요. 매년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요. 태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라던 거였죠. 영도, 부산, 통영, 여수, 목포, 전국 연안에 교육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아이들에게 바다와 별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사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기자회견장으로 나가는 길 재우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정장은 구겨졌고 얼굴은 초췌했죠. 소희 씨, 네, 재우 씨,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삼촌께 사과하세요. 저한테 할 말은 없어요. 소희는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가 소희를 향했어요. 23 문소희. 더 이상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재단 이사장이었죠. 안녕하세요. 문소희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할머니의 나침반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소희도 이제 새로운 항로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목포항만의 낡은 창고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1호 교실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렸죠. 벽에는 세계 지도와 별자리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소희는 칠판 앞에 섰어요. 24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죠. 분필로 북두칠성을 그렸습니다. 그 아래 해류 화살표를 덧붙였어요. 여러분, 별과 물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믿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죠. 교실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순의 은퇴 선장 김 선장이었어요. 반대편엔 해녀 할머니 3분이 앉아 있었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교실에서 배우는 특별한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랑도 그런가요? 12살 은지가 물었어요. 소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죠.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켜냄이에요.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죠. 교실 뒤편 벽에 유리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백 회장의 영상 유언 중 한 줄이 새겨져 있었어요. 소희야, 내가 선장이다. 석 달 전 태백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단과 아이들을 걱정했죠. 소희는 그 뜻을 이어받아 전국의 바다학교를 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죠. 해녀 할머니들도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소희 선생님, 다음 주에는 물질 얘기해드릴게요.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교실을 정리하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목포 앞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났어요. 주머니에서 할머니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H, R,
이니셜이 달빛에 반짝였죠.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어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바다 수업 덕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번 주말 아빠랑 첫 항해 나가요. 부산 교실 수강생 지호였습니다. 물 공포증이 있던 아이였죠.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통영 교실 장소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개관 가능해요. 벌써 5번째 교실이었죠. 재우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고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죠. 소희는 바위에 앉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영도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태백 회장도. 두 분 다 바다를 사랑했죠. 그리고 소희에게 그 사랑을 물려주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더 선명해졌죠. 북극성이 가장 밝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파도를 잇고 서로의 등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내일은 여수 교실 답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거였죠.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죠. 소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모든 별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소희도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요. 오늘 이야기는 편견과 싸우며 소중한 것을 지켜낸 23 소희의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북극성이 제자리를 지키듯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이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AI 드라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